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 전체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공동으로 써야 되는 단어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양육태도, 자녀 양육태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전문 용어지만 어렵지 않죠.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검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또 배워야 될 게 부모 섬김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불평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대요. 그죠? 부모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다면 나는 엄마 선택 안 해. 나는 아빠 선택 안 해.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좀 억울해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럼 너 같은 녀석 안 낳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너를 선택한 적은 없다 이 녀석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처럼 자녀는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이게 부모의 잘못이냐? 자녀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그 부모 섬김 태도, 부모 양육 태도를 배운 적이 없고 그것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초보인데 갑자기 서울 도심으로 몰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빨간 신호에서 사고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가면 안 되네. 녹색 신호에 가니까 가만히 괜찮으니까 야 이제 내가 녹색 신호에 가는 걸 드디어 배웠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도로에 우리가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도로에서 배우다 보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벌금도 맞고 싸움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만남의 첫 순간부터 양육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첫 만남부터 해서 양육의 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벗어나세요. 내가 내 애들을 너무 못 키우나? 아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가 저러는 건 내 책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내 책임이야.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는 저러는 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태도에서 오늘 점검하고 배우려고 하는 게 오늘 첫 시간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부모보다 먼저 태어났고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2, 3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7, 8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양육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양육태도가 뭔가? 전문 서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요구,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희망, 양육환경, 사회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양육태도예요. 이겁니다. 저를 잠깐 보시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이 두 요구가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요. 다르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때 자녀들이 나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녀들은 또 그 요구에 내가 그 자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의 이 영적으로 서로 하나로 맞춰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자녀 양육 과정. 그때 나의 마음가짐, 정서적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나의 자녀 양육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는 좋아야 된다는 말처럼 자녀 양육 태도가 좋아야지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영역. 다 적힌 거 나누어 드리니까 꼭 안 적으셔도 되고요. 신체적 건강. 둘째는 정서적 안정. 세 번째는 인지적 능력입니다. 요 적은 거 다 드리거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은 이 3가지를 아울러서 합니다. 아울러서. 신체만 따로,
안 하고 정서적인 것만 따로 또 인지적인 것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발달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그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 온전해집니다. 자녀들에게 햄을 먹인다든지 소세지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구로 되어져 있는 음료수 있죠. 꼬마병을 먹이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체적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요소입니다. 그렇죠. 알고도 먹이죠. 왜요? 편하니까. 빠르니까. 나는 시간이 없고 자녀들에게 해줄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빨리 인스턴스를 해서 주는 것이 낫죠. 그래서 하얀 밥에 스팸 얼마나 좋아 이러고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나의 자녀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자는 것도 너 자고 싶을 때 자라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아이는 평생 고생을 합니다.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자기 그 시간을 스케줄을 관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요. 심지어는 직장 생활의 실패는 아이 시절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불규칙한 아이들은 직장에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이건 조사 결과에 그냥 아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시에 자세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아이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대답을 못하시면 그건 자기 자녀 양육 태도에 심각한 결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본의 아니게 모르기 때문에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며 직장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약점이 돼버린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나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 자녀부터는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회생활에서 관계와 모든 일을 온전하게 내가 키우고 싶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 결심을 하는 시간. 그래서 뭔가 추궁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잘못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양육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자녀일 때는. 근데 그걸 끊자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부터는 올바로 가르치자. 이게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정당한 결심인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건강이 우선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생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나거든요. 피곤하면 그걸 지속할 지구력이 안 생기거든요. 건강해야 선한 일도 해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건 자녀 양육 태도의 첫 번째 소재.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이에요.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고 늘 용납하고 주님 앞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그 자녀 앞에 세우신 이유예요. 정서적 안정감은 어디서 들어오죠? 이런 거죠. 내 편일 때. 부모가 내 편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부모는 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던 한 청년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쫓기고 쫓겼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는 굉장히 이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아무래도 집에 가면 맞아 죽겠다 싶더래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자기가 갖다 놓은 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켰는데 아버지가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처단하고자 오는데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 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중에 나한테 신세에 앉은 사람이 있냐? 이 중에 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있냐? 내가 이 앞에서 당신들이 피를 원하니 내가 죽겠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 내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아들이 이제 문을 부시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는데 이렇게 살갑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영원할 줄로 알았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겁니다.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왜 그런 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야, 이게 부모와 자식은 한 편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해도 내 부모만큼. 그래서 아들이 살인을 딸이 아무런 어떤 파렴치한 일을 했더라도 다 그건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러고 싶죠, 다 부모들은. 근데 그걸 자녀가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는 천양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아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자녀들은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늘 자기 자신을 가로 밖의 인물, 이 원을 벗어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겪습니다. 정서적 불안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독이 되어져요. 정서적 불안.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인걸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피합니다. 이건 정서적 불안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이가 인지적 능력을 위해서 독서, 공부 자세, 학교 생활,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단계라는 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건강할 수 있도록 먹고 자고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줍니다. 건강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뭘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책상에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불안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이거 열었다 닫았다 들었다 놨다 늘 정서적 불안을 겪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못 나가죠? 인지적 능력을 키우지 못해요. 인지적 능력은 무엇입니까?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지금 똑같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스토리 하나를 읽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야? 그 사람이 뭘 얘기했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한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그걸 파악을 못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글자를 읽어요. 문장을 읽어요. 근데 그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근데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 전 단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거죠. 초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지적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어요. 한 문장을 다 읽고 한 책을 다 읽기 전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엄마가 앉아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책 안 봐? 처음부터 불안하죠. 초조해요. 엄마가 자기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책 읽으라고 테스트를 하고 너희 놈의 새끼가 책 읽어 하고 엄마가 텔레비전을 봐요. 그럼 정서적 불안을 겪습니다. 왜요? 엄마가 자기에게 동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와 이 소리 저 소리 다 섞여서 아이는 자기 정서적 불안을 증폭시켜요. 그러니 짜증이 나서 울죠. 이게 반복이 되면 모든 일을 할 때 울어요. 그 우는 건 약한 반응이에요. 약한 반응. 나 이거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화를 내는 애도 있어요. 강한 반응이죠.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짜증과 화를 내는 애가 있고 울면서 주저앉는 애가 있습니다. 이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즉 인지적 능력을 키워주지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간혹 다 그런 게 아니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전 단계인 몸이 약해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몸이 약해서 병이 있거나 정말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일어나면 자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름시름 하는 거죠. 그러니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러면 인지적 능력으로 나갈 수 있냐? 없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벌어지는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만 아이는 그럽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럽니다. 막 정신없이 막 그러죠. 그 불안전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회 활동을 못해요. 타인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요. 타인을 배려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편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하죠. 그 인지적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직장 생활을 감당하며 가정을 꾸려낼 수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 갑니까?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인 팁, 실제적인 어떤 규칙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딸이 고3이니까 우리들 중에는 그 제일 이제 어디지만 관연한 딸을 주신 겁니다. 신체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 지금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실천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안정. 우린 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19세 때 결정이 납니다. 거의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고쳐집니다. 앞으로. 남자들은 23살까지입니다. 남자들은 그래 철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 군대 갔다 오면 철난다는 말이 군대가 아니라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만들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철나. 그게 거기 가서 부딪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개선하고 고쳐야겠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기회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결단과 결심을 할 때 왜 같이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 들었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육 태도의 강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지 오늘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남이 안 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적으시면 안 되고 실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 아, 난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 금방 끝나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드릴 거고 거기에 맞게 체크만 쭉 하시면 됩니다. 43가지 문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검사 도표지라는 게 있어서 누가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표를 놓고 그냥 위에다 덮으면 이제 결과가 그냥 나옵니다.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듣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1대1로 검사지를 가지고 저랑 개별 면담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다른 분하고 나누지 않고 목사하고 나누잖아요. 개인적인 것을.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혼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 바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사지를 나눈 다음에 그 검사지에 따라서 한 항목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